할머니의 유언. 시골의 작은 마을. 이곳에는 오래된 묘지가 있었는데 주민들은 그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유는 다양했다. 어떤 이들은 귀신을 보았다고 했다. 다른 이들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그 묘지에 들어서면 숨이 막힐 듯한 무거운 분위기였다. 이 마을에 살던 김민주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할머니는 오래된 무당이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다. 그녀는 많은 이들을 도왔고 그녀가 말하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최근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다. 그래서 민주는 할머니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할머니가 민준을 불러 작은 방으로 들어오라고 했다. 민준아, 내가 곧 떠날 것 같다. 마지막 부탁이 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민주는 눈물을 참으며 할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어갔다. 내가 죽으면 묘지의 오래된 나무 아래에 내 무덤을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그 무덤 위에 무당 김정자라고 새겨라. 그리고 매년 그곳에 향을 피워라. 나를 잊지 말아라. 민주는 할머니의 유언을 기억하며 약속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녀를 묘지의 오래된 나무 아래에 묻었다. 민주는 할머니의 유언대로 무덤을 만들었고 무당 김정자라는 글씨를 새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민주는 할머니가 그립게 되었다. 묘지를 방문할 때마다 그 무거운 분위기 때문에 겁이 났지만 할머니의 유언을 따르기 위해 매년 향을 피웠다. 하지만 어느 날 묘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먼 곳에서 들리는 듯한 낮은 목소리였다. 민준아. 그는 소리의 원인을 찾기 위해 묘지 주변을 살폈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그는 다시 향을 피우고 무덤 앞에 서 있었다. 그런데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민준아, 약속을 잊지 말아라. 소리는 할머니의 목소리처럼 들렸다. 민주는 두려움에 휩싸여 묘지에서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의 뒤에서 묘지의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달리면서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할머니가 그를 따라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다 그는 문득 멈추었다. 그의 발 앞에 할머니가 주었던 목걸이가 떨어져 있었다. 민주는 그 목걸이를 집으며 머릿속에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는 다시 묘지로 돌아갔다. 무서웠지만 무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묘지로 돌아온 그는 할머니의 무덤을 살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무덤 위에 무당 김정자라는 이름이 잘못 새겨져 있었다. 김정자가 아니라 김영자라고 잘못 적혀 있었던 것이다. 할머니의 유언을 정확히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영혼이 불안했던 것이다. 민주는 그제야 할머니의 유령이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멈췄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덤 위에 이름을 수정하고 다시 향을 피웠다. 그러자 더 이상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할머니의 영혼은 이제 편히 쉴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민주는 이제 묘지에 갈 때마다 자신의 실수로 인해 할머니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기억하며 묘지의 그림자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노래 소리와 칼춤, 깊은 산속의 작은 마을. 그곳은 고요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동굴이 있었는데 밤이 되면 그 동굴에서 노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신비롭고 아름다운 소리였지만 동시에 매우 소름 끼치기도 했다. 김정우는 이 마을에 최근 이사 온 젊은 청년이었다. 그는 이 전설을 듣고 호기심을 느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왜 동굴에 가지 않는지 물었지만 그들은 모두 무서운 이야기를 하며 그의 호기심을 꺾으려고 했다. 동굴에는 오래전 마녀가 살았고 그녀가 죽은 후에도 그곳에 그녀의 영혼이 남아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녀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김정우는 겁이 없었고 그 전설의 진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어느 밤 그는 동굴을 찾아갔다. 동굴 입구에 도착하자 그는 희미한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매우 매혹적인 멜로디였고 그는 그 소리에 이끌려 동굴 안으로 들어갔다. 동굴은 어둡고 차가웠지만 그는 손전등을 켜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노래 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다. 그는 점점 더 깊이 들어갔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동굴의 중심부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작은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 오래된 칼이 놓여 있었다. 칼은 빛을 반사하며 은은하게 빛났다. 김정우는 그 칼에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손전등을 내려놓고 칼을 집어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동굴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놀라서 칼을 내려놓으려 했지만 칼은 그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노래 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다. 이제는 그가 듣기 두려울 정도로 커졌다. 그는 손전등을 집으려 했지만 그것은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때 칼이 그의 손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가 그 칼을 조종하는 것처럼 칼은 그의 손에서 휘둘러졌다. 그는 칼을 멈추려 했지만 칼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다. 마치 무당이 칼춤을 추는 것처럼 칼은 공중에서 회전하고 춤을 추었다. 김정우는 두려움에 휩싸여 동굴 밖으로 나가려 했다. 하지만 칼은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동굴 안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는 마치 칼에 끌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발이 점점 동굴의 깊은 곳으로 이끌렸다. 노래 소리는 더욱 커졌고 이제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결국 동굴의 가장 깊은 곳에 도착했다. 그곳은 매우 넓었고 바닥은 흙으로 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 여러 개의 묘지가 있었다. 그는 그제서야 이곳이 오래된 묘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그는 칼이 그의 손을 놓아주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칼이 떨어진 흙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묘지에서 여러 개의 손이 솟아나오기 시작했다. 김정우는 놀라서 도망치려 했지만 손들이 그의 발을 잡아당겼다. 그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손들은 점점 더 강해졌다. 그는 결국 흙 속으로 끌려 들어가며 노래 소리가 그의 귀를 울렸다. 그것은 마치 그의 영혼을 노래하는 듯한 소리였다. 마을 사람들은 다음날 김정훈의 실종을 알게 되었다.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지만 동굴에서 그의 손전등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그 동굴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김정훈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전설이 되었고
물의 소리는 여전히 동굴에서 들린다고 했다. 맨발의 엄마. 김은지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를 특히 좋아했다. 엄마는 언제나 밝은 미소로 그녀를 맞아주고 앞마당에서 놀 때면 함께 해주는 따뜻한 존재였다. 그러나 어느 날 인지의 엄마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다. 은지는 어렸기에 그 충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가족의 슬픔은 분명했다. 엄마가 없는 집은 더 이상 그 따뜻한 곳이 아니었다. 엄마가 떠난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밤 은지는 잠에서 깨어났다. 창문을 통해 어렴풋이 보이는 앞마당이 여전히 익숙했다. 그러나 그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부드러운 발소리. 마치 누군가가 맨발로 걷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겠지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은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맨발로 걷는 소리는 분명히 들렸다.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아빠에게 그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지만 아빠는 단순히 꿈을 꾼 것이라며 웃어넘겼다. 은지는 납득하지 못했지만 아빠의 말을 듣고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다시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 명확했다. 발소리는 분명히 앞마당에서부터 집 안으로 향하고 있었다. 은지는 두려움에 몸을 떨면서도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다. 소리는 마치 엄마가 집 안을 돌아다니는 듯했다.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고 거실로 나가보았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발소리는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기를 반복했다. 마치 엄마가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은지를 찾는 것처럼 느껴졌다. 은지는 이번에도 아빠에게 이야기를 했다. 아빠는 진지한 표정으로 은지에게 엄마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맨발로 걷는 소리는 여전히 계속되었다. 소리는 매일 밤 그녀를 찾아왔다. 어느 날 인지는 엄마의 사진을 꺼내어 앞마당에 나갔다. 그녀는 사진을 들고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다. 엄마, 왜 나를 찾아오는 거야? 왜?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맨발로 걷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은지는 엄마의 사진을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 순간 발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소리가 더 가까웠다. 발소리는 분명히 집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은지는 공포에 떨며 거실로 다시 나갔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제는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향해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은지는 눈을 감고 소리를 들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녀는 눈을 떴다. 그리고 그 순간 거실 바닥에 찍힌 맨발 자국을 보았다. 그 자국은 마치 엄마가 남긴 것처럼 보였다. 은지는 놀라서 그 발자국을 따라갔다. 발자국은 집안 곳곳을 돌았고 결국 그녀의 방으로 향했다. 은지는 방에 들어갔다. 그녀의 침대 옆에 작은 상자가 있었다. 그것은 엄마가 남긴 유품이었다.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 있었다. 그리고 그 옷에는 작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은지야, 엄마가 항상 너를 사랑할 거야.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언제라도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은지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맨발로 걷는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엄마가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로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앞마당에서 맨발로 걷는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는 마을 전체에 퍼졌다.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은지의 집 근처를 지나갈 때면 맨발로 걷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곤 했다. 일기장의 저주. 김지민은 작가가 되고 싶었다. 그는 문학을 사랑했고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의 생각을 기록했다. 그의 방 책상에는 늘 공책과 연필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지민은 동네 중고 상점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낡고 겉표지가 해져 있었지만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는 그 일기장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날 밤 일기장을 열어보았다. 그 안에는 누군가가 쓴 글이 가득했다. 하지만 글씨는 매우 흐릿하고 거의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흐릿했다. 지민은 연필을 잡고 그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그리고 자신이 최근에 겪은 일들을 쓰기 시작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이 일기장의 낡은 종이가 갑자기 깨끗해지더니 이전에 흐릿했던 글씨가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지민은 놀라서 일기장을 덮었다. 그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에서 그는 어둠 속에 서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민아, 내 이야기를 들어줘. 목소리는 매우 낮고 무서웠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다음 날 지민은 일기장을 다시 열었다. 그때 그는 그 안에 쓰여진 글이 자신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글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김지민, 너는 이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왜 이 일기장에 자신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계속해서 일기장을 읽어나갔다. 그 글은 마치 예언처럼 그의 미래를 말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점점 더 무서워지고 있었다. 글은 그가 앞으로 겪을 사건들을 예고하고 있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끔찍하고 잔인한 내용이었다. 그는 그 내용을 믿을 수 없었지만 글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었다. 지민은 일기장을 버리기로 결정했다. 그는 일기장을 집 밖으로 내다 버렸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일기장에서 보았던 글씨가 꿈속에 나타났다. 너는 나를 버릴 수 없다. 목소리는 더 강해졌고 꿈은 더 생생했다. 그는 그 꿈에서 깨어났을 때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다음 날 지민은 일기장을 버렸던 장소로 갔다. 그러나 일기장은 그곳에 없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책상 위에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일기장을 다시 열었다. 그 안에는 새로운 글이 쓰여져 있었다. 너는 나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 지민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일기장을 태우려고 했지만 불은 일기장에 닿지 않았다. 그는 도망치려고 했다. 그는 짐을 챙기고 집을 떠나려고 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모든 창문도 닫혀 있었다. 그는 갇힌 느낌을 받았다. 일기장의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그는 다시 일기장을 열었고 이번에는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글이 쓰여져 있었다. 너의 이야기는 이제 나의 이야기다. 지민은 그제야
이해했다. 이 일기장은 자신을 갇히게 하는 저주였다. 그는 자신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일기장을 계속 쓰기로 했다. 자신이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닌 일기장 속의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일기장 속에서 영원히 갇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나는 이제 일기장의 일부가 되었다. 창문을 두드리는 죽은 자. 한적한 시골 마을의 끝자락에는 오래된 집이 하나 있었다. 이 집에는 김태훈이라는 할아버지 홀로 살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살았고 많은 것을 겪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집에 가끔 들러 안부를 물었지만 그는 점점 더 말이 없고 고립되어 갔다. 그는 젊은 시절 무덤을 관리하는 일을 했다. 마을의 묘지는 이 집에서 멀지 않았고 그는 종종 무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몇 년 전 그는 이상한 일을 겪었다. 어느 날 밤 묘지에서 걸어오던 중 그는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도와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왔고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후 할아버지는 묘지에 가지 않았다. 그는 집에 머물며 창문을 닫고 문을 잠갔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늦은 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겠지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다. 마치 누군가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는 듯했다. 할아버지는 무서워서 창문을 열지 않았다. 소리는 계속되었고 때로는 마치 죽은 자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도 들렸다. 태훈아. 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창문을 닫은 채로 침대에 누웠다. 그러나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점점 더 이상해진다고 수군거렸다. 그는 밖에 나가지 않았고 창문을 닫은 채로 집 안에서만 지냈다.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청년 김민수는 할아버지를 걱정하고 그의 집을 방문했다. 하지만 그는 창문을 두드려도 문을 두드려도 할아버지의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민수는 걱정이 되어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할아버지의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집 안은 어둡고 차가웠다. 마치 사람이 오래 살지 않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찾기 위해 집 안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들은 집 안에 있는 창문들을 열어보았다.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지만 이상한 것이 있었다. 모든 창문에 누군가의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창문을 열려고 했던 것처럼 보였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며 집 밖으로 나갔다. 민수는 묘지로 가보기로 했다. 할아버지가 자주 갔던 곳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묘지로 가서 할아버지를 찾아보았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할아버지가 관리하던 무덤 중 하나가 파헤쳐져 있었고 그 안에는 할아버지의 시신이 있었다. 그의 얼굴은 공포에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손은 마치 무언가를 막으려는 듯이 들려 있었다. 민수는 무덤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그는 할아버지가 묘지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도와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왔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가까웠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밤 할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계속되었다. 마치 할아버지의 영혼이 여전히 그 집에 남아있으며 죽은 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듯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이제 할아버지의 집 근처를 지날 때면 창문을 절대 두드리지 않았다. 죽은 자의 목소리가 들려올까 봐. 이불 속의 시간, 오랜 세월 동안 전에 내려오는 시계가 있었다. 이 시계는 한때 유명한 장인의 작품이었지만 지금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김수연은 이 시계를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그 시계는 중후하고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수연에게는 항상 무언가 어두운 느낌이 들었다. 어느 밤 수연은 친구들과 늦게까지 함께 있다가 집에 돌아왔다. 집은 조용했고 그의 부모님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그는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고 컵을 꺼냈다. 컵을 든 순간 부엌 벽에 걸려있는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틱, 톡, 틱, 톡. 평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던 소리였다. 수연은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덮었다. 그는 잠에 들려고 했지만 시계의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렸다. 틱, 톡, 틱, 톡. 마치 그의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그는 이불을 덮고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수연은 괜히 부엌에 걸린 시계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부모님에게 시계의 소리가 너무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모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아버지는 시계를 확인하고 나서 이 시계는 아직도 잘 돌아가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잖아 라고 말했다. 수연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말을 믿기로 했다. 그날 밤 수연은 다시 잠을 자려 했지만 시계의 소리가 또 다시 들려왔다. 이번에는 소리가 점점 더 커져 마치 누군가가 그의 방에서 시계를 두드리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이불을 더 깊이 덮었다. 그런데 이불 속에서도 시계의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틱, 톡, 틱, 톡. 수연은 이불 속에서 컵을 찾았다. 컵을 이불 속에 두고 이불을 더 감싸려고 했지만 컵이 갑자기 깨졌다. 그는 놀라서 이불을 걷어내었지만 이불 안에는 깨진 컵 조각만 있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는 두려움에 떨며 이불을 덮었다. 그날 밤 수연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시계를 가지고 있던 할아버지를 만났다. 할아버지는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할아버지는 수연에게 말했다. 이 시계는 시간이 멈춘 자들의 시간이지. 시간이 멈추면 그들은 멈추지 않는 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 수연은 그 말을 듣고 깨어났다. 시계의 소리는 여전히 들리고 있었다. 그는 부엌으로 가서 시계를 꺼내려고 했지만 시계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부모님을 깨웠지만 부모님은 그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부모님은 여기 시계는 없어. 무슨 소리야? 라고 말했다. 수연은 너무나 당황했다. 그는 다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려 했지만 시계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수연은 시계의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는 언제나 할아버지가 그를 바라보며 시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연은 자신의 침대 밑에서 오래된 시계를 발견했다. 그것은 할아버지가 사용하던 시계였다. 그는 시계를 꺼내어 시간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시계는 멈춰 있었다. 그런데도 그의 귀에는 여전히 틱톡 틱톡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다시 시계를 침대 밑에 던지고 이불을 덮었지만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시간이 멈췄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는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수연은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듣기 시작했다. 이후로 수연은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시계의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의 이불 아래에서는 깨진 컵 조각들이 나타났다. 그는 더 이상 그 소리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시계는 침대 밑에 그대로 있었지만 소리는 그의 방 안에 계속해서 맴돌았다.